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 지금은 너무 힘들어. 딱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기회. 내가 나를 짓밟던 날, 내 마음도 같이 무너졌어. 아이만이라도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아이들이 보고 싶어 미치겠어. 우린 가족이었잖아. 그래. 나는 그 가족을 지키려 하루 종일 일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고 애썼고, 넌 그걸 스스로 불태웠지. 맞아. 난 정말로 후회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할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난 그때 2년 전에 알았어. 이제는 내가 받아들일 차례야. 너무 차갑게 말하지 마. 우리가 함께 행복했던 날들을 생각해줘. 그땐 정말 좋았잖아. 서로 사랑했었잖아. 나는 그날들을 매일 꺼내보며 매일 밤마다 눈물로 견뎠어.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더럽혀졌어. 정말 마지막이야. 도와줘. 딱 한 번만. 난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면 내일이 되면 난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마지막은 내가 내 등을 돌리던 그날로 충분했어. 그는 왜 전처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돌아섰을까? 2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양이 지네이신 박진수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얼른 구독 한번 해주세요. 그 별것 아닌 구독이 사연을 제작하는데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진해 바닷바람이 느릿하게 골목 사이를 파고드는 어느 조용한 마을에 72살의 이정순 여사가 살고 계셨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2층짜리 단독주택,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 창가에는 오래된 재봉틀과 직접 가꾼 난초,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평생을 그 집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적엔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아들 하나를 어렵게 키워내셨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집안을 지켜오셨지요. 외아들 박진수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남편, 듬직한 가장이었고 그 아내인 서연 씨는 30 중반의 미용사 출신으로 결혼 전부터 자신감 있고 명랑한 성격으로 정순 여사의 은혜도 참 반듯해 보이는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연 씨는 시댁을 꾸준히 찾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내려와 장을 보고 생선을 손질하고 직접 김치를 담가 가는 모습은 정순 여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친정보다 시댁을 더 자주 찾는다며 이웃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연 씨는 무심하게 어머니, 나왔어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순 여사는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었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했던 향기 대신 어딘가 낯선 냄새가 먼저 풍겨왔습니다. 은은했던 섬유유연제 냄새 대신 강하고 도발적인 향수 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정순 여사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얘가 향수를 바꿨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향은 단순히 취향이 바뀌었다고 하기엔 너무 강했습니다. 게다가 흔히 여성용 향수에서 느껴지는 달콤함보다는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이질적인 냄새였습니다. 서연 씨는 예전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도왔고 김치를 버무리며 웃는 표정도 여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는 알 수 없는 찝찝함에 자꾸만 며느리의 손짓, 말투, 눈빛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더니 전화가 오자 네. 잠깐만요. 라면김치, 무침을 멈추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3, 4분 정도 지난 뒤 서연 씨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순 여사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야. 여자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어. 그날따라 식탁 위의 반찬도 따뜻한 밥도 정순 여사에게는 하나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연 씨가 돌아간 그날 밤 이정순 여사는 혼자 부엌에 앉아 늦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세미로 접시를 문지르던 손은 어느새 멈추고 그녀의 시선은 물기 어린 창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던 손맛은 여전했지만 오늘따라 며느리의 손은 왠지 서툴러 보였고 그녀의 말투는 지나치게 밝았으며 방 안에 남은 향수 냄새는 여전히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정순 여사는 조용히 물을 틀고 손을 헹구며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이상한 게 맞는 걸까? 그 다음 날 정순 여사는 아들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바쁘지 않으면 저녁에 통화 좀 하자.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말투에 작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진수 씨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를 보자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그러시네요. 정순 여사는 머뭇거리다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진수야, 나 괜한 소리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말이다. 서연이가 요즘 좀 달라 보이더라. 예? 뭐가요? 아니야. 그냥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얘가 향수도 바꾼 것 같고, 전에는 눈도 잘 마주치던 애가 어제는 자꾸 고개를 돌리더라고. 진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모니터 너머 어머니의 표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넘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괜한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촉, 그 눈, 그 직감은 세월 속에서 단련된 무언가였습니다. 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서연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분명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한마디는 그의 마음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밤늦게까지 뒤척이다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내가 정리해 놓은 생활비 장부와 딸아이의 유치원 가방 그리고 말없이 켜져 있는 스탠드 조명 아래 그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괜한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주고 진수의 출근 셔츠에 다림질도 꼼꼼히 해줍니다. 말투도 다정하고 딸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함 속에서 진수 씨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좀 달라 보이더라.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찐득하게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순 여사는 과거에도 사람을 보는 눈이 유독 예리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 문제로 고민하던 진수에게 그 아이 조심해라. 눈빛이 말랑하지 않아. 그 한마디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불과 2달 뒤 그 친구는 진수의 물건을 훔쳤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어머니의 말을 함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심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알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건 증거가 있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오는 기척 같은 것이라는 걸요.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사설 탐정사무소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곳을 클릭하고 속의 글과 후기를 차근히 읽은 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해서 조용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상대는 익숙한 듯 말했다. 네, 고객님. 원하시는 시간대와 대상 말씀해 주시면 조용히 움직이겠습니다. 의뢰 내용은 절대 비밀 유지됩니다. 진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거라면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다정히 몸을 기댔고 진수 씨는 그런 아내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더 이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를 맡긴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출근을 마치고 늦은 오후 지하 주차장 안 자신의 차 안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도착한 메시지는 단 한 줄. 의뢰하신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눌러 화면을 여는 순간 진수 씨는 두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미용재료 도매상 사장, 서연과 함께 늦은 오후 모텔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텔 내부 CCTV에서 캡처된 장면. 두 사람은 프런트에서 방을 배정받고 있었고 시간은 평일 낮 1시 47분. 진수 씨가 분명히 회의 중이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진수 씨의 눈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집 거실 창을 통해 찍힌 사진. 그 안에 남자와 서연이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그의 딸이 매일 놀던 것이었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가정이란 공간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입술을 꼭 다물고 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도착한 사진들과 영상을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진수 씨는 격하게 따지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여전히 자신에게 다정한 말투로 밥상을 차려주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고 딸아이를 웃으며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소리 지름이 아닌 서류로 그는 아내와 그 남자에게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수 씨는 그 남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미용재료 도매업체 대표, 장모역, 중소규모의 납품업체 대표로 업계에서는 얼굴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조용히 그의 아내에게 접촉했습니다. 집 앞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여인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해왔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다가가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꼭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진수 씨를 바라보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 씨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는 다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자신이 알아낸 업체명, 거래처 리스트, 그리고 서연의 미용실과 거래 중이던 주요 납품업체들을 향해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귀사가 거래 중인 하늘천 미용재료도매상 대표가 납품처 미용실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보 내용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해당 사장이 직접 찍힌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몇몇 업체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요즘 뭐 그런 일 흔하죠. 애인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게 따지면 거래 끊을 데가 없을 겁니다. 어떤 업주는 웃으며 전화를 걸어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네요. 라며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진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무감하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자. 남은 건 법이다. 그날 밤 진수 씨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폴더 이름을 진실에서 소송 자료로 바꾸고 그 안에 모든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서류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USB 하나와 두꺼운 A사 파일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진수 씨는 말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후회할 틈 없이요. 그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하게 진실을 법의 이름으로 되돌려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는 아내 윤서연, 그리고 상간자로 지정된 장모역, 서류는 각각의 주소로 등기 송달되었고 그날 밤 서연은 봉투를 뜯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아이는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그 말에 진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돌아올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멀리 떠났어. 서연은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진수 씨는 그 모습을 외면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열린 첫 변론기일, 서연은 눈에 띄게 초췌했고 장모역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신중히 서류를 검토했고 사진, 영상, 통신기록,
진술서가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윤서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장무혁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 그들은 항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 씨는 판결문이 든 갈색 봉투를 손에 쥔 채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은은한 햇살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짐이 조금은 내려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겼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켜야 했던 자존심, 그리고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바로 세웠다는 위로만이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진수 씨는 지금 경기도 남쪽의 한 신도시에서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옮겼고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다녀오는 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진수 씨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아이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둘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고 진수 씨는 다시 결혼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던 오후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평온해졌구나. 그런데 그 평화 속으로 다시 과거가 걸어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집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연.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 지금은 너무 힘들어. 딱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회. 내가 나를 짓밟던 날 내 마음도 같이 무너졌어. 아이만이라도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아이들이 보고 싶어 미치겠어. 우린 가족이었잖아. 그래. 나는 그 가족을 지키려 하루 종일 일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고 애썼고 넌 그걸 스스로 불태웠지. 맞아. 난 정말로 후회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할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난 그때 2년 전에 알았어. 이제는 내가 받아들일 차례야. 너무 차갑게 말하지 마. 우리가 함께 행복했던 날들을 생각해줘. 그땐 정말 좋았잖아. 서로 사랑했었잖아. 나는 그날들을 매일 꺼내보며 매일 밤마다 눈물로 견뎠어.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더럽혀졌어. 정말 마지막이야. 도와줘. 딱 한 번만. 난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면 내일이 되면 난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마지막은 내가 내 등을 돌리던 그날로 충분했어. 진수 씨는 잠시 말을 잇고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났던 그날 난 너를 마음속에서도 지웠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널 대신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야. 서연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우린 가족이었잖아. 그때 문 안쪽에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누가 왔어? 진수 씨는 문을 반쯤 닫고 말했습니다. 잘못 찾아온 사람이란다.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슬픔까지 감당할 이유가 없어. 그는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인연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이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고 그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간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 그것이 박진수 씨가 끝내 지켜낸 진짜 삶의 가치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